보물 583호로 지정되어 있는 전주 객사. 전주 객사는 조선시대 세워진 객사 건물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조선시대 객사는 지방 관리들이 국왕이 있는 곳을 향해 예를 올리던 곳이면서 조정에서 내려온 사신들은 이곳에 머물며 임금의 명령을 전했다. 현재 전주 객사는 옛 건물 가운데 일부만이 남아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커다란 현판이다. 가로 466cm, 세로 179cm의 현판은 우리나라 현판 가운데 가장 크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클까? 그 해답은 이 글씨를 쓴 중국 사람 조지번과 익산 왕궁 출신의 표옹 송영구에게서 찾을 수 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서 전주를 찾는 분들에게 전주가 전통의 도시임을 대변해 주는 게 전주 객사죠. 객사는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나 외국의 사신들이 묵었던 숙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비유한다면 아마 별 5개짜리 특급 호텔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전주 객사의 현판에 전주 객사라고 현판이 붙어 있지 않고 풍패지관이라고 붙어 있죠. 왜 풍패지관이라고 했을까요? 풍패지관이란 무슨 뜻일까? 풍패란 중국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태어난 지역인 풍현과 폐군을 지칭한다. 전주 역시 조선의 창업주 이성계의 고향이기 때문에 조선의 풍패가 바로 전주란 뜻이다. 왕도로서의 전주의 권위와 품위를 나타낸 것이다. 객사에 있는 이 현판을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아주 유려하고 힘있고 아름답죠. 일단 또 글씨가 크죠. 이렇게 큰 글씨를 쓰려면 붓도 커야 되겠고 또 이렇게 큰 붓으로 쓰려면 보통 글씨를 잘 쓰는 분이 아니면 쓰기가 어렵겠죠. 과연 이 현판 글씨를 누가 썼을까요? 중국 명나라의 주지번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에도 훌륭한 명필들이 많죠. 한석봉 같은 분이라든가. 그런데 왜 객사 현판의 풍패지관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중국의 명필이 썼을까요? 주지번은 1606년 중국 황태손이 탄생한 경사를 알리기 위해 공식 외교 사절단 최고 책임자인 정사의 신분으로 조선을 찾는다. 그는 중국 명나라의 대표적인 학사 문장가로 당시 중국의 학사 문장가를 꼽을 때 초갱과 황휘 그리고 주지번 3명을 꼽았다고 한다. 특히 주지번은 서예에 뛰어났다고 전해진다. 당시 그가 얼마나 고위급 인사였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전하는데 주지번이 서울에 왔을 때 국왕인 선조가 친히 마중나가 맞이했다고 한다. 그런데 주지번은 왜 서울에서 전라도 땅까지 내려왔을까? 요즘도 외교사절단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신변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1분마다 동선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지번은 혼자서 말을 타고 내려오게 되죠. 송영구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전주에 들러 객사의 풍패지관이라는 현판을 써주고 바로 곧장 익산 왕궁의 이곳 장안마을에 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신변 안전도 뒤로하고 송영구 선생을 애타게 찾았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주지번이 중국 땅에서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곳 장안마을. 마을 입구의 널따란 바위가 예사롭지 않다.
이 바위 때문에 마을 이름도 넓은 바위란 뜻의 장암이다. 이곳 장암마을에는 주집원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사람이 있었다. 표옹 송영구. 그렇다면 송영구는 누구인가? 표옹 송영구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1611년 경상감사를 지냈다. 익산 왕궁에 사는 송영구와 명나라 사신 주집원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1593년이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난 그 다음에 송강 정철이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때 송영구를 서장관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숙소에 묵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불을 떼면서 바로 장자의 남화경을 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도 기특해서 사인을 물어보니까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낙방을 해서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공부하는 요령도 가르쳐주고 용돈도 듬뿍이 주면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게 도왔다는 것이죠. 이 청년이 장원급제를 하고 명나라의 대문장가가 된 바로 주집원이죠. 송영구가 아니었으면 바로 이 주집원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주집원이 불원천리하고 수행원들을 하나도 데리지 않고 전주에 들렸다가 이쪽 왕궁까지 온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을 떼던 무명의 주집원을 한눈에 크게 될 인물로 알아본 사람이 바로 표옹 송영구다. 한마디로 사람 알아보는 능력이 탁월했던 것이다. 주집원이 평생의 은인인 송영구를 찾아와 그 은혜에 보답한 흔적이 두 가지 전해져 오는데, 그 하나가 당시 표옹 송영구가 살고 있는 집에 망모당이라는 편획을 쓴 것이다. 현재 표옹 저택의 본체와 사랑채는 사라지고 표옹이 선치를 망모하기 위해 지은 별채이자 공부방만 남아있는데 지난 수해로 훼손된 것을 정비 중이다. 망모당에서 보면 멀리 문필봉과 그 모양이 말 한 장 같다 해서 마체라 불리는 봉오리가 보인다. 당시 주집원은 평생 은인인 송영구가 부모를 생각하는 효심을 망모당이라는 세 글자에 고스란히 담았다. 주집원이 표옹 송영구 선생에게 두 번째 해준 일이 이곳에 이렇게 묘자리를 잡아준 일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묘자를 잡아줬을까요? 혼비백산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속에 묻힌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땅속에 묻히는 백이 거주하는 집이라는 뜻에서 음택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풍수 전문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음택인 묘자리를 아무에게나 잡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가 그 사람의 살아왔던 평생의 업적, 또 자기와의 깊은 인연,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그 인물에 맞는 자리를 바로 묘자리로 택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이 표옹 송영구 선생의 묘를 보면 바로 주집원이 자기 평생 일생일대의 은인인 송영구 선생에게 어떻게 보답하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역력히 읽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집원은 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호남의 명당으로 불리는 이곳에 표옹 송영구의 묘자리를 잡아준 것일까? 아마 주집원은 표옹 송영구의 강직한 성품과 청량함을 익히 알고 선뜻 묘자리를 잡아준 것이 아닐까. 생전에 표옹 송영구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그는 56세 때 경상감사를 지냈는데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했다. 지금의 낙동강은 투선강으로도 불리는데 표옹 송영구가 관철사를 그만두고 낙동강을 건널 때였다. 마중 나온 이방이 어른이 경상도에 있다 가져가는 것은 부채 하나밖에 없군요 했더니 부채마저 강에 던졌다고 한다.
이 일화는 지금도 청렴의 상징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전주 객사와 익산 왕궁의 망모당 두 편액, 이 편액의 글씨를 쓴 명나라 문장가 주지번은 이 글씨를 쓰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자기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 즉 글씨를 써서라도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송영구가 중국 사신의 서장관을 따라갔을 때 불을 떼고 있던 아이를 무심코 지나쳤더라면, 또 주지번이 자기 은혜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많은 것이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을 미리 알아보고 그 가능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이 해안,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때입니다.